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여 감히 이 가족의 재산을 요구합니까? 넌 그냥 기식자야. 태연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가치가 없다면 왜 그렇게까지 나를 두려워합니까? 노력하지 마. 지혜나 고소를 해도 이 가족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저는 한때 저와 아이들이 보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친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 아이를 가차없이 거리로 내몰고 싶어 할 줄은 몰랐다. 그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을 때 시아버지가 책상을 두드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셔야 합니다. 그녀는 이 가족의 재산을 건드릴 권리가 없다. 그 말은 내가 가졌던 모든 믿음을 찢고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 신우이는 합의서를 탁자 위에 던졌고 경멸의 찬 목소리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명하세요. 온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몸을 웅크리고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이 가족에 있어서는 안 되는 외부인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시어머니는 방 구석에 서서 눈을 피해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고 그녀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가짜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조각상처럼 조용히 앉아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혼자라는 걸 알아. 이것은 관대한 집안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탐욕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려는 제 아이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치열한 법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비밀들, 숨겨진 음모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복을 꿈꾸던 여성인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제 아이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 가족의 의도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릴까요? 이 이야기는 당신을 당황하게 하고 사직하게 할 것이다. 12년 동안 신부가 된 동안 저는 항상 노력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들은 저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나를 자신의 인생에서 그림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들은 심지어 저에게 재산도 양육권도 아무것도 아닌 권리를 포기하는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나는 거절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 고립, 가혹한 말들 모든 것이 나에게 광풍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내가 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는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겁에 질려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갔다. 결과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법적 싸움, 배신, 음모와 제가 발견한 끔찍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겪고 싶어 하지 않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지은이고 올해 38살이고 한국의 유명한 해안도시인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단지 행복한 가족을 갖고 싶을 뿐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과 나눔, 진정한 동반자가 있는 곳이죠. 나는 서로 충분히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가족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이상형의 남자를 찾았다는 믿음으로 태영과 결혼한다. 그는 차분하고 성숙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특히 나에게 충실함에 대해 결코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기만 하면 항상 보호받을 것이고 어머니가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어머니를 닮지 않을 것이며 결코 고통의 순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요, 결혼하자마자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말이 없어졌고 퇴근할 때도 있었는데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그 침묵은 답답할 정도로 길어졌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얻은 것은 짧고 영혼 없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그를 보며 태연 씨, 무슨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며 버텼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응시하며 생각이 너무 많아라고 올려다보지 않았다. 나는 젓가락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연민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 그냥 알고 싶어요. 아직도 저를 당신의 아내로 여기나요? 그는 이번에야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진실을 들어볼래?
나는 숨을 참았고 뭔가 차가운 것이 가슴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너한테 질렸어.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귀에 거슬리는 어떤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쓴웃음을 지으며 목이 메었다. 그러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계속 괜찮은 척해? 그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왜냐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 해도 돼. 알고 보니 우리 결혼은 이제 당신이 걱정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무의미한 것일 뿐인가요? 나는 의심스러운 하이 이유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전화기를 책상 위에 엎어놓았고 내가 나타나면 서둘러 꺼버리는 전화들이 있었다. 늦은 밤, 갑작스런 출장, 그리고 심지어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더 이상 연인의 시선이 아니라 낯선 사람의 것이었고 심지어 다소 불쾌했다. 어느 날 밤, 그가 샤워를 할 때 나는 떨면서 그의 전화를 열었다. 저는 남편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영감은 제게 뭔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보고 싶다. 언제 만날까요? 나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이전 메시지를 올려다보았다. 달콤한 말들, 약속들, 은밀한 만남들, 나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제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욕실 문이 열렸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으로 나와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았다. 나는 거기 서서 전화를 손에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눈물을 참느라 목이 쉬었어요.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고 나서 전화기를 내려다보았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황하고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마치 사소한 일인 것처럼 침착했다. 소란 피우려고 그래.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를 꽉 쥐었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미안하지 않아요? 아내를 배신한 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고 나서 당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웃었다. 내가 충분히 재미있었다면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다. 몇 년 동안 사랑하고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내가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나요?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지도록 하고 가슴 속에서 맴도는 분노를 억제하려고 애썼다. 당신은 정말 망할 놈이에요. 나는 이빨 사이로 삐걱거렸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단지 일시적인 선택이었습니까? 그는 웃음을 터뜨렸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은 절대 아니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태연이 아니다. 그는 낯설고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변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좋아.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린 여기서 끝이야. 그는 어깨를 느쓱했다. 너 마음대로야. 그날 밤 당신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보금자리라고 불렀던 집을 떠났지만 지금은 허위가 가득하지 않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놀지 않는다. 그냥 공허하게 느껴져요. 아마도 그가 나는 너에게 질렸다고 말한 이유로 우리의 결혼은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다. 그걸 고집하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필요 없어. 나는 돌아서지 않고 걸어갔다. 12년 동안 동거한 후 저는 결혼 생활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생활은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내가 뛰어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치열한 재산 다툼이었다. 태영과 결혼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평화로운 가정을 꾸려야 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순수했어요. 그의 가족은 그저 평범한 가족이 아니다. 그들은 각 구성원들이 본을 친정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부유한 집안이다. 저는 모든 것이 재정적인 가치로 측정되고 탐욕과 이기심이 모든 것을 왜곡할 수 있는 가정에 발을 들여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댁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분별력이 뚜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범한 출신 소녀로서 나는 그들이 태연에게 원하는 선택이 아니다. 제 시어머니는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셨고 결혼식 후 첫 저녁 식사 때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을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연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재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저는 제가 그들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고 행복한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는 영원히 높이 오르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저속한 여자, 이방인에 불과하다. 처음 몇 년 동안 저는 여전히 참을 수 있을 만큼 인내심이 있었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사랑하는 한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태연은 전혀 내 편이 아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나를 모욕했을 때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처럼 실용적인 사람이 되었고 점점 더 가족의 사업에 바쁘고 점점 더 저와 멀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암묵적인 갈등으로 가득했던 남편의 가족은 재산을 나누었을 때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양보 없는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10년 넘게 태연과 함께 해온 아내도 이런 속셈적인 체스에 좋은 아이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내려놓으셨다. 이것이 이혼 신청서입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사인해주세요. 나는 내 귀를 믿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당신이 이 가족의 재산에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혼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집이 세다면 내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마음은 울렁거렸다. 지난 12년 동안 저는 좋은 아내이자 책임감 있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에겐 그냥 없애버려야 할 기생충이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는 종이 뭉치를 찍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결혼 때문에 12년 만에 빈손으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시어머니는 아연실색했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두고 보자. 승멸 무는 없을 거예요. 그 날부터 저는 제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실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가치 없는 꼭두각시처럼 나를 태연의 인생에서 내팽개치게 놔둘 수는 없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젊음, 인내, 사랑의 12년을 보냈다. 만약 내가 떠난다면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가지고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랑 태연이는 26살 때 서울의 한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는 유망한 젊은 은행원이었고 나는 작은 패션 회사에서 일했다. 우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금세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다. 며느리로 돌아왔을 때 시댁 식구들과 부산 근교의 한옥형 전통 가옥으로 이사했다. 그 당시 나는 여전히 사랑만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믿었던 꿈 많은 젊은 소녀였다.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첫날부터 직면해야 했던 엄격한 규칙, 관찰된 시선, 고립도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그녀의 눈은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렸다. 오늘부터 그녀는 태연의 아내이자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평소인 줄 알았던 말인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살짝 웃고 고개를 숙여 담례하고 얌전한 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단지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시댁의 삶이 얼마나 가혹한지 정말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한옥의 모든 것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전통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매일 아침 나는 전에 부엌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5시부터 일어나야 한다. 한 번은 식사 중에 우연히 고물 도자기 그릇을 떨어뜨렸다. 식탁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자 위에 놓고 차가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녀는 서툴 뿐만 아니라 부주의했다. 이런 사소한 일에도 안 되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은 태연이지만 나를 지켜줄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는 상관없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 계속 먹었다. 나는 조용했다. 저는 제가 단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가정에 제 인생을 시집보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나는 가혹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 결혼은 나와 태연이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권력과 돈과 가족의 명예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가족 전쟁의 일부이기도 하다.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와 친척의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말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나요? 웃기다. 태연이란 놈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을 잘 듣는 아내만 필요하다. 이 가문은 그런 천한 여자는 필요 없어.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했지만 알고 보니 나는 시댁 식구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다. 방으로 달려가 태연을 마주한 나는 당신이 그것을 부인하기를 바란다. 말하세요. 당신은 정말 내 아내입니까? 아니면 단지 내 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만 계속되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한숨을 쉬고 그의 옷에서 내 손을 떼었다. 지은아, 더 어렵게 하지 마.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수능,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알고 보니 저는 처음부터 제 결혼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은 여전히 앞이다. 남편의 냉대와 시어머니의 통제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치열한 재산 전쟁을 치렀다. 시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더니 이내 평화롭던 한옥이 전쟁터로 변했다. 예전에도 잘해주던 태연의 남매들은 이제 더 이상 야심을 숨기지 않는다. 너는 태연의 아내일 뿐, 너는 이 일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당신 몫을 받을 줄 알았어요? 꿈도 꾸지 마. 가혹한 말이 매일 내 귀에 꽂힌다. 나는 언젠가 내가 이 쟁탈전의 한가운데에 서야 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돈은 필요 없다. 나는 결코 필요했던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한 모든 일을 생각하면 나는 빈손으로 떠날 수 없다. 수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 태연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는다.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의 대답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몰라. 나는 웃는다. 고통스러운 미소. 그만하면 됐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결혼 생활에서 12년을 보낸 후 저는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스스로 제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시댁은 부산과 그 부근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 중산층에 속한다. 시아버지 정호 씨는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독단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에게 집안의 모든 것은 그가 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익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시어머니인 미숙 씨는 부드러운 편이지만 남편의 모든 결정에 대해 침묵을 지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섬기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만 매달린 것처럼 감히 반박하거나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처음에는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면 다 잘 될 거라고 태연이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일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며느리가 된 첫날부터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시댁은 전통적인 스타일로 생활하는데 즉 모든 큰 결정은 시아버지가 내리고 며느리는 말이 없다. 제가 이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가족 만찬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자주 만드는 레시피대로 김치찌개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주길 바라면서 나는 신나게 책상을 차렸다. 그러나 내가 막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시아버지는 그저 헐뜯 쳐다보았고 나를 조용히 시키는 한마디를 했다. 언제부터 이 집에는 며느리가 저녁으로 음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 태연이를 포함해서 아무도 저를 옹호하지 않아요. 그는 고개만 숙이고 들리지 않는 듯 계속 먹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저는 진짜 회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외부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제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평가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친절해 보이시지만 제 편은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내가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아, 너 크게 만들지 마. 가족마다 규칙이 있어요.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기. 그럼 내가 말할 권리도 나를 표현할 권리도 없다는 뜻인가요? 나는 이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 떠나고 싶은 것은 시댁 식구들의 가혹함이 아니라 태연 자신이다. 내가 사랑했던, 믿었던 그 남자는 알고 보니 내가 그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고 데이트할 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가 더 이상 예전의 태연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나를 보호할 준비가 된 남자가 아니다. 대신 그는 차갑고 무표정하고
계산적인 그의 아버지의 복제품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견뎌야 했던 압박감에 대해 털어놓은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실제로 이 가족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고, 나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어깨를 느쓱하고 차갑게 대답했다. 누가 나랑 결혼하라고 했어? 들어오시면 물을 아셔야 돼요. 물. 나는 아연실색하여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당신이 우리의 결혼을 바라보는 방식인가요? 나는 방금 심한 따기를 맞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의 가족이 재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권력자인 시아버지는 예전처럼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시아버지가 쇠약해질 기미를 보이자마자 집안 식구들이 재산권 다툼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 어느 날 밤, 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태연이는 갑자기 나를 그의 사무실로 끌어들였다. 그는 문을 닫고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지은아, 서류에 사인해야 돼. 나는 그가 준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보았고 즉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명서입니다. 내 이름으로 나는 글을 올려다보았고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절차일 뿐입니다. 사인해주세요. 나는 머리가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내가 왜 서명해야 해?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그는 핏이 두섰다. 지은씨, 그만 순수하세요. 이 집은 그의 집안의 재산이다. 그냥 옆에 있어요. 나는 조용했다. 지난 12년 동안 저는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에서 살았지만 사실 저는 아웃사이더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놀이의 좋은 점이죠.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인가요?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청춘을 희생했는다? 안 할래요.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태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모든 걸 잃게 돼요.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명 안 해요. 나는 한순간도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저는 재산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연이를 돌아보고 오빠 정말 날 사랑한 적 있어요? 조용히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싱긋 웃었다. 그럼 모든 게 분명해. 나는 그 한옥에서 나와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의 삶에서 벗어났다. 이번에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 시아버지는 모든 가족 재정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집의 재산은 본인이 직접 지었으며 저와 같은 외부인은 만질 권리가 없다고 항상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며느리가 된 첫날부터 저는 최선을 다해 어울렸지만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 정호 씨는 무엇보다 권력과 지위를 중시하는 분이다. 그는 아이들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며느리에게도 강요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이 가족에게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는 여자인 기식자일 뿐이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한 푼도 건드릴 권리가 없어요. 그 말은 돈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된다. 저는 남편의 가족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지만 그는 항상 제가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러 온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그는 항상 옷차림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나를 깎아내리려고 했다. 추석에 소박하지만 우아한 한복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것이 경의를 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거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고 웃었다. 뭐 입었어요? 전통을 존중하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이 집 며느리가 그렇게 함부로 입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나는 이 의상을 고르는데 몇 시간을 보냈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 그의 눈에 맞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말을 걸어주길 바라면서 폐연으로 눈을 돌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여 계속 먹었다. 제 시어머니인 미숙 씨는 좀 더 부드러운 편인 것 같지만 제 편은 절대 아닙니다. 할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욕하지는 않았지만 더 정교한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희생자 역할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집안 신모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적절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지은아, 엄마 온 집 속옷 좀 빨아줘. 여긴 다들 바쁘고 아이만 한가해.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죠? 나는 솔직히 거절했다.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그녀는 즉시 안색을 바꾸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땅에 던지고
눈이 충혈되어 거실 한가운데서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해요. 나는 늙었지만 스스로 빨래를 해야 하는 반면 며느리는 행복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뭘 했길래 이런 배접을 받을만 하지? 나는 아연실색했다. 식구들은 즉시 나를 돌아보며 심판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평범한 며느리에서 배은망덕하고 무례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태연이, 그는 내 편인가요? 아니요. 그는 나를 자기 방으로 끌고 가서 문을 닫고 말했다. 왜 자꾸 어머니에게 그렇게 반항해야 합니까? 내가 좀 하면 안 되는데? 별일 아니에요. 나는 그를 보고 한 번 더 배신당한 것 같았다. 태연 씨, 이거 사소한 거 아니에요. 나를 하녀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보이니? 그는 한숨을 쉬며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참아.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면 손해 볼 게 없잖아?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족의 이익, 저는요?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가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제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저를 보호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컵에 넘치는 물방울은 거기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제가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집안 재정을 통제하는 데 익숙하지만 그것이 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저는 제 통장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둔 돈이 날개도 없이 날아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모든 서류를 뒤엎고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태연에게 묻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그것을 투자하기 위해 사용했다. 집안의 돈도 공용인데 따로 챙겨갈 필요가 있나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형, 내 돈 갖고 상의도 안 하고 뭐가 심각해.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결국 그 돈은 가족을 부양하는 거잖아요. 그제서야 나는 정말로 이해했다. 나는 이 집에서 아무 자리도 없다. 나는 말할 권리도 존중받을 권리도 없고 심지어 내 재산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의 투명인간일 뿐이다. 그날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가 된 거야? 제가 또 강하고 독립적이고 꽃만 가득했던 지은 씨인가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혼 후 삶이 어떨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 이 집에 갇혀있는 것보다 어떤 것이든 더 낫다. 나는 짐을 싸서 문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그들이 나를 1초도 더 이상 통제하게 놔두지 않았다. 그리고 숫자로 다시 시작해야 하든지 적어도 제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은 저라는 것을 압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집무실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 속에 깔끔하게 꽂힌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이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유언장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한옥과 부산의 고가 토지 등 가족의 전 재산을 태연과 그의 여동생 지수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명시했다. 나를 언급하는 한 줄도 없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아버지의 단단한 글씨체로 명확하게 적힌 부차적인 조항이다. 태연이 이혼할 경우 아내는 양육권을 포함한 어떤 것도 물려받을 수 없게 된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다. 알고 보니 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그들은 제가 그저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아내가 교체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고 심지어 어머니로서의 권리마저 박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종이를 들고 작업실을 나와 노트북으로 태연이 앉아있는 침실로 돌진했다. 나는 그의 앞에 유서를 던졌고 내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목이 메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주세요.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피상적으로 페이지를 훑어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이것은 당신 가족의 전통입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싱긋 웃었다. 쓰디 쓴 웃음, 많은 원한이 담겨있다. 전통? 내 말은 우리 가족이 처음부터 널 내 인생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내가 이혼만 원하면 그는 한숨을 쉬며 나를 우울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은아, 너 큰일 내지 마. 이것이 그의 가족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도 실패한 결혼 때문에 아무것도 잃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실패, 나는 거의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우리 결혼이 거래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것이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버릴 수 있는 투자?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무서울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년 동안
저는 제가 여기에 속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합류하려고 노력했고 가혹한 말을 참았고 시부모님의 통제하에 살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태연 씨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었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 사랑한 적 있어?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무섭도록 차갑게 목소리를 냈다. 몰라.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저는 12년 동안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에 대한 답으로 그는 저를 사랑한 적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더 절망적이고 쓰라린 미소.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속삭였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만약 이것이 맹목적인 사랑의 대가라면 나는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나는 일어나서 유서를 책상 위에 던지고 돌아서 걸어갔다. 어디 가려고? 그는 냉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문에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외국인 취급 안 받는 곳에 가서 이번에는 뒤도 안 돌아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온 가족을 불러 유언장을 고치고 재산의 대부분을 태연의 여동생인 지수에게 넘길 것이라고 알렸다. 그가 내 귀를 믿을 수 없게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자들은 보통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른다. 여성만이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능숙합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조용히 회의를 지켜봤죠. 비록 제가 초대받은 것 아니지만요. 나는 가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진행 중일 때조차 그림자에 불과하고 쫓겨나는 사람이다. 가장 강력한 대응을 했어야 했던 태연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며 가만히 있었다. 뭐 말 안 할 거야. 나는 속삭이듯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어깨를 느쓱했다. 그가 결정했어요. 당신이 반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상속인이 되도록 교육받았던 남자가 이제 아버지의 단순한 말 때문에 자연스럽게 쫓겨나는 것을 받아들인단 말인가?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조금도 화내지 않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를 통해 나는 시아버지가 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조용히 가족의 일부 부동산을 팔아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다는 더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그가 죽으면 자녀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지수는 자신이 곧 집안의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유산을 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태연에게 이것에 대해 말하자마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건 그의 이야기입니다. 참견하지 마. 나는 손을 꼭 잡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그의 여동생조차도 그에게 이 이야기를 숨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그에게 휘둘리고 있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고 천천히 말했다. 지혜나, 넌 왜 신경 써? 우리가 잃은 게 없는데. 나는 아연실색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속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나요? 네, 주변 사람들이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는 건 신경 안 써. 그는 내가 사소한 일로 그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와 싸우고 싶어요? 그분은 대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냥 자초지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나는 무엇보다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다. 태연은 약자일 뿐 아니라 무표정한 사람이다. 그는 정의에 관심이 없고 가족에 관심이 없으며 확실히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몇 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 불의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가족과 마지막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저를 계속 투명인간으로 여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칙칙한 나무 책꽂이와 고서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있는 전통 양식으로 꾸며진 넓은 방이었다. 큰 나무 탁자 뒤에 앉아 그는 한 묶음의 서류를 내게로 밀었다. 서명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강했습니다. 나는 종이 뭉치를 집어들고 훑어보았고 곧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가문의 어떤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서였다. 내가 이 한옥에 계속 살고 싶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것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왜 여기에 서명해야 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보처럼 보았다. 당신은 당신이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것은 우리 가족의 재산이다. 그냥 며느리예요. 식구가 아니라. 나는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어주며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저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에 서명하면 수년 동안 콩을 먹고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웃었다. 당신은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서명하지 않으신다면 몸을 가리는 천 조각 없이 떠나게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고 마치 낯선 사람과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독단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죄송합니다만 사인 안 할게요. 나는 종이를 테이블로 돌려놓으며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좋아요. 그는 위협적인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지 며칠 만에 주위 사람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척들, 공동체 친구들, 심지어 제가 말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제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욕심이 많아요. 시댁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재산을 따고 싶어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누가 시댁 식구들을 그렇게 거스르랬어요? 소문은 바람을 만난 불처럼 퍼졌다. 나는 이 일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시아버지는 욕심 많은 며느리를 능숙하게 그려서 남편의 가족을 이용해 이익을 챙겼고, 물론 모두가 시아버지가 믿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태연이도 내 편이 아니다. 이걸 가만 놔둘 수 없어? 내가 소문에 대해 그와 대면했을 때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종이 한 장, 사인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합니까? 그들은 내가 권리를 포기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서명하면 영원히 아웃사이더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느쓱했다. 그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 그냥 평안하고 싶어. 조용, 반복합니다. 누구에게 평화롭습니까? 너에게, 가족에게. 대답 안 해?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이 가족의 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느 늦은 저녁, 제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시어머니인 미숙 씨가 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고 놀랐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녀는 시아버지가 그곳에 없었다면 나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제 옆에 앉아서 마치 뭔가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려는 듯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나는 말 한마디에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잠자코 기다린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눈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에 나도 내 처지에 있었다. 결혼한 후 시아버지와 아이들도 똑같은 합의서를 주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서명했다. 그 당시 나는 행복한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다음 문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10개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어떤 것을 결정할 권리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이들을 돕고 싶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평생 동안 나는 순종하며 살았고 이제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셨다. 지은아, 나는 내가 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인하지 마세요. 나처럼 널 그림자처럼 만들지 마. 나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항상 참을성 있고 침묵하는 이 여자가 이렇게 쓰라린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떨며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명하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안타까운 눈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제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숙 씨처럼 자유도 없고 목소리도 없는 통제된 여성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할머니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알겠어. 사인 안 할게요. 이번에는
나는 그들이 내 인생을 조작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참았어요. 만약 그들이 싸우고 싶다면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재산에 관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 인생에서 진정한 사람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아이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남편의 가족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감히 나서서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 아이들이 피해를 입도록 빈손으로 보낼 수 없었다. 나는 태영과 내가 결혼하는 동안 창출된 공유재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서류, 매매 계약서, 거래 영수증, 제가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 저는 처음부터 이 소송이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속임수로 가득 찬 전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훌륭한 변호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시댁 식구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내가 욕심쟁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나는 단지 그들 가족의 재산을 빼앗고 싶을 뿐이라는 것이다. 돈밖에 모르는 배은망덕한 아내라는 악플이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그들은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소송을 포기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시아버지 정호 씨도 영향력을 행사해 변호사를 압박했다. 그는 저를 비방하려 했고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제가 이 소송을 계속하면 저는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익명의 협박 전화, 모욕적인 메시지, 심지어 내 친구였던 사람들의 경고까지 참았다. 시아버지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엄청난 압박감에 직면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저에게 대항하기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제가 제시하는 모든 진술과 증거를 왜곡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족 재산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저 돈에 쪼들리는 여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나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제 증거는 제가 태영과 함께 이 삶을 살았고 제가 가족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10년 이상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중 일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결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나는 아이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한 오빠 재산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 태연은 자식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만 그 외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판결을 듣고 수년 동안 사랑하고 믿어온 남편이었던 태연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런 슬픔도 후회도 없다. 냉정함과 무관심만이 있을 뿐이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원에서 나와 심호흡을 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씁쓸함이 가득했다. 내가 이겼지만 이것은 달콤한 승리가 아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장의 끝이다. 시아버지는 재산의 대부분을 통제권을 잃은 후 나와 손주들의 면전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는 나를 자신이 통제하던 가족을 파괴한 배신자로 여겼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그들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제가 실제로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내 자유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 자신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저는 그 결혼의 감옥으로부터 제 자신을 해방시켰고 이번에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도 아이들과 따로 살게 되었다. 더 이상 긴장감 넘치는 식사도 더 이상 트집 잡는 시선도 시아버지의 강압적인 말이나 태연의 무표정에 더 이상 이를 아물 필요가 없다. 인생은 쉽지 않다 일. 돈, 아이들을 돌보기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안도감과 자유를 느낀 적은 없다. 매일 아침 작은 아파트에서 깨어나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 내가 방금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문하는 긴 날도 더 이상 없고 나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을 기쁘게 할 방법을 생각하는 밤도 더 이상 없다. 시어머니 미숙 씨도 시댁을 떠나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다. 저는 할머니가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저와 제 손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고 제가 알던 아주머니를 보는 대신 완전히 다른 미숙이를 봤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자른 채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옷을 입은 아주머니였죠. 엄마는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마워요. 아이가 없었다면 엄마는 그 집에서 나올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할머니를 껴안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압박감에 묶여있던 두 여성 사이의 진정한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저는 재산 분쟁이 가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들, 즉 사랑과 사모 존중을 앗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권력과 돈이 중요한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아이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존경심을 얻었습니다. 내 남편이었던 태연은 이제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공허하기만 하다. 그에게는 더 이상 아내가 없고 아이들과 진정한 연결고리가 없으며 자신의 자존심도 없다. 저는요, 내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다. 법적 전쟁이 이 모든 것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날들이 있었다. 태연을 사랑했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리며 결혼은 신성하고 무엇도 깨뜨릴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시절을 떠올릴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많이 웃고 더 편안하고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라 무시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항상 없는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는 이해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도 공정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고 고개를 들 수 있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